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9 자주포와 K2 전차입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M1A2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 2A7 등과 함께 K2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에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 1072대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최종 양산 계약을 의결했고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투기 비행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한창입니다. 최근 마하 1.8 최고속도 돌파에 성공했고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유도 발사에도 성공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들 전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 국방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K9 자주포를 너무도 쉽게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핀란드 여군들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종수, 차장, 호수 모두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군들이 자주포를 운용할 수는 없다, 퍼레이드를 위한 퍼포먼스다라는 의견과 K9 자주포는 완전 자동 발사,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군들도 운용할 수 있다는 찬사가 섞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제 여군들이 K9 자주포를 사용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아주 쉽게 능수능란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 발사, 자동 장전 시스템이 이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자주포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퍼레이드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실제로 여군들이 K9의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핀란드군에게 K9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핀란드는 K9 유저클럽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 23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흘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K9 유저클럽을 개최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장으로 각국의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K9 자주포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6개국, 즉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밀로그, 콩스버그, HSW, 바날턴, 수시 등 업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회원국들이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훈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했고 한국방위사업청도 참석해 차세대 K9A2와 K9A3 변종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유럽 K9 고객들의 자생력과 주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센터 설립에도 나서 K9 자주포 유저클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튀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그만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K9 자주포 대박 신화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의외로 일본의 반응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한국 위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본의 무기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온 일본인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9 주포에 대한 일본 기사 내용입니다. 또 팔렸어. 한국산 무기 루마니아 대거 채택. 2024년 6월 19일 한국 국방부는 한화 항공우주의 K9 155mm 자주포가 루마니아의 새로운 자주포 조달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54문의 자주포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국의 K9 외에도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과 터키 T155 등 3가지 모델이 경쟁했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루마니아가 K9을 선택한 것은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 53문과 K10 파생 전차 36대가 포함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억 2천만 달러, 일본 엔화로 약 1380억엔으로 추정됩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터키,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및 폴란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1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현지 라이선스 제조를 포함하여 생산되는 총 자주포 수는 거의 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월 폴란드의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예전 같으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내용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조차 세계 시장에서 K9의 위상 그리고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의 한 진지에서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포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바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K9 다여선문이 바다를 향해 일제히 불기둥을 내뿜었는데요. 잠시 뒤 북한군 장사정포를 잡는 킬러인 천무도 굉음과 함께 20여 발의 로켓과 대구경유도탄을 인근 해상으로 연속 발사하며 북한을 향해 거침없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활용무기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K9의 경쟁자로 꼽히는 독일의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더니 반전의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독일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이 우크라이나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함이 발견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병사들이 독일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을 타기 위해 군화를 깨끗이 하기 위한 작업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군화에 묻은 진흙이 펜저하우비츠 2000 안에 후두둑 떨어지며 내부 고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용할 때 탄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슈피겔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펜저하우비츠 2015문 중 7문이 이런저런 형태의 고장으로 인해 원래 예상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탄약인데 나토 표준으로 만들어진 탄약들 중 펜저하우비츠 2000의 자동장 전장치 등에서 고장을 일으키면서 수동장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아예 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 자체가 원래부터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포들은 새로 생산한 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제법 사용된 중고자주포들을 정비해서 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회전식 구조를 띠면서 탄약을 재빨리 선택할 수 있는 등 연사 속도가 남다르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엔 악재가 됐는데요. 다름 아닌 포탄을 탑재하는 구조로 인해 아주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내부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K9에서는 어떠한 작은 결함도 드러나지 않아 최근 K9을 도입한 루마니아에서 한바구음을 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K9의 경우 어떤 험준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결함 없이 완벽하고 동일한 성능을 보이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K9을 도입한 루마니아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실제로 루마니아는 앞서 폴란드가 실시한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에서 K9을 보고는 도입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당시 진행된 훈련에서는 급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한 진흙으로 곤혹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K9만 유일하게 땅에서 헛돌지 않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훈련을 끝마쳤습니다.
이 모습에 당시 루마니아,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군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K9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K9의 놀라운 기동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 건데 악천 후에도 K9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건 K9의 강력한 디젤 엔진이 탑재돼 막강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또한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며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확신에 차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육군의 또 다른 대표 활용무기인 천무의 경우 중국의 이지스함을 단번에 박살낼 수 있는 등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체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기념으로 진행된 천무 유도탄 실사격 훈련에서 이를 대내외에 방증하며 중국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육군은 해 공군 공조하에 육군의 대표적인 대화력전 핵심 자산인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과 파괴력을 확인하고 감시, 탐지 수단을 활용한 표적 획득 및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등 화력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훈련이 진행됐던 충남 보령에서 서해 쪽으로 천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을 향해 대한민국이 감시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엄포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해상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중국어선과 민병대 등을 향해 천무에 탑재된 유도미사일로 엄청난 화력을 내뿜으면서 강력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중국의 경우 랴오닝 항모를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에 배치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는 등 이제는 서해 공해상에 설정된 우리군 작전지역 AO를 침범해 정기적인 순찰 활동까지 벌이고 있어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내는 우리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노골적인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작년만 해도 중국이 보아이에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해에서의 제해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회는 실탄 사격 훈련이었는데 실제 해상 순찰을 포함한 훈련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중국군의 서해상 훈련 확대에 대해 우리군 내부에서는 향후 한국과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에 대비해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한미 해상 연합작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직 서해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동경 124도선 인근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군사 조직인 해상민병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해상민병대는 평상시 어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비공식 부대입니다. 18세 35세 사이 중국 어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들은 해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해군과 해경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해상부대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중국은 상대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게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해상민병대는 중국 지방정부가 세운 소규모 군사조직입니다. 이들이 초고속 장비를 갖추고 중국 해군의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업 해상민병대의 경우 최근 퇴직한 제대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해상민병대가 중국 해군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을 향할 총칼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천무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 해군에 있어서 천무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 심지어 우리 군이 천무를 200대 이상이나 가지고 있어 그 사실만으로도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천무의 경우 한 번에 8발씩이나 쏠 수 있기에 엄청난 수적 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천무에 탑재할 대한미사일 개발은 중국에게 엄청난 좌절을 가져다줄 예정으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핵잠 배치까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K9 자주포로도 혼쭐이 날 예정으로 K9에게 중국 자주포 PCL-181은 완전히 먹잇감이 될 전망인데요. 중국이 K9에게 도전장을 내민 건 PCL-181로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를 대거 실전 배치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선보인 PCL-181 155mm 자주포에 대해 탁월한 성능과 파괴력으로 인민해방군 기계화 포병대의 애용무기가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중국군 주력곡 사포의 무게는 40톤인 것과 달리 PCL-181은 무게가 25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탄 27발을 실은 상태로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인도 국경 지역에 배치돼 있어 K9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하면서 K9 백문 추가 구매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에서는 지레 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인도의 K9 추가 구매 소식에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무력 시위하는 영상을 갑자기 공개하면서 도발 아닌 도발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코웃음치고 있는 상황으로 K9과 PCL-181의 성능을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 바즈라는 3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15초 안에 3발을 재빨리 쏠 수 있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CL-181은 분당 4발에서 6발 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K9 바즈라는 한문으로 일제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각을 달리해 연속 사격하는 방식으로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는 사격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 최신형 포탄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뻥스펙이 탄로나는 등 역시나 중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국군에게도 스펙을 속일 정도로 감쪽같이 비밀리에 붙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탄로나면서 PCL-181 등 다른 무기 스펙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중국 현역 전차부대원으로 알려진 익명의 제보자가 최신형 전차 포탄 기술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는 최근 중국군 전차부대에 보급된 125mm 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신형 포탄의 성능이 한국 등 군사강국의 것을 뛰어넘는다고 돼 있는 등 기술 자료에서조차 스펙을 뻥튀기하며 실제 재원과는 전혀 다른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자국군을 대놓고 속일 정도로 군사력 이미지 메이킹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중국이 어떤 도발을 해오든 상대할 가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십만 명의 병력과 4,000대의 기갑 전력을 대량으로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방에서 지원한 기갑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비해서는 기갑 장비 손실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장갑차가 주인공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양측 모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부족해지다 보니 전차가 있어야 할 곳에 장갑차를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갑차가 다 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어이없는 실전 능력으로 빈축을 쌓는 장갑차도 있는 반면 의외로 러시아 장갑차들을 파괴하는 데 선봉에 서며 제 역할을 100% 해주는 장갑차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브래들리 장갑차였습니다. 오죽하면 미 육군조차도 우크라이나군이 브래들리 장갑차를 활용하는 기술에 놀라서 운용 데이터를 받아가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우수하며 최신의 전투력을 갖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호주에 수출한 데 이어 루마니아까지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한국이 만든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차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뢰밭을 뚫고 나와 러시아 장갑차들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심지어 러시아 전차까지도 사냥하는 등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장갑차들은 대전에 뒤처진 것들이 많아 대전차 지뢰는 물론이고 단순한 기관포 사격에도 맥을 못 추고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전 사례가 속속 영상으로 보내지자 당연히 새롭게 장갑차와 전차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장갑차가 브래들리 장갑차에 의해 찢겨나갔다면 브래들리 역시 현대적 장갑차의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브래들리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방산 강국들은 보병 전투차라고 불리는 최신형 장갑차를 선보이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 레드백이야말로 대표적인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과 앞서 본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교할 수 있는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주포의 성능입니다. 브래들리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지적하곤 합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장갑차의 주포는 고작 25mm, 그러니까 브래들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쟁터에서 전차를 만나는 순간 냅다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5mm 기관포를 가지고는 전차와 마주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먼 거리에서 러시아 전차를 맞추기는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반면 레드백은 주포가 40mm 기관포입니다. 이 기관포를 이용해서 전차전 전용 포탄인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쏠 수도 있습니다. 레드백은 어차피 전차전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주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드백은 이런 주포에다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까지 달고 있으니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백은 K-21을 기반으로 한국이 호주 수출을 위해 개량한 모델인데요. 호주 전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를 물리치고 사업을 따낼 정도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보병 전투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누구보다 호주 내부에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레드백의 성능을 직접 보여주자 두 눈으로 성능을 확인한 호주는 레드백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롱시에 만든 레드백 공장을 원래 약속보다 4개월이나 빨리 완공해 호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독일 라인메탈사가 호주 브리즈번에 만든 공장보다 훨씬 더 크고 첨단화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내년부터 헌츠맨 장갑차와 레드백을 생산하게 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서 다연장 로켓 천무의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호주군이 20여 대의 하이마스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기 때문에 천무 다연장 로켓이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유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는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과 손을 잡고 호주산 레드백의 체인건 장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 육군 궤도형 장갑차 획득 사업을 위한 성능 테스트에서부터 노스롭 그루먼의 기관포를 장착해 평가에 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스롭 그루먼은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레드백에 통합될 MK44 스트레치 부시마스터 체인건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K44 부시마스터 체인건은 미국과 영국 등 나토 19개 동맹국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구경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스롭 그루먼의 첨단 탄약 제품군과 상호 운용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중폭발 탄약이 포함돼 있어 호주의 최첨단 탄약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포탄에는 공중폭발 및 근접폭발을 설정할 수 있는 신관이 탑재되어 있고 유사시 일부 부품만 교체해 40mm 기관포로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갑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최신 사양을 갖춘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레드백의 원형인 K-21 장갑차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40년 이상 된 브래들리 장갑차가 러시아 기갑부대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군이 운용 중인 K-21의 장갑을 강화하면 브래들리 못지않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은 자폭 드론에도 꿈쩍 않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장갑처럼 튼튼하고 방어력 높은 장갑을 위해 K-21의 MMC 장갑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인데요. K-21 장갑차는 40mm 이상 주포를 가지고 있어 방어력 높은 장갑만 더해진다면 브래들리 장갑차 못지않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K-21을 눈여겨보고 자국 장갑차 도입 사업의 중요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는데요. 만일 라트비아가 K-21 장갑차를 최종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 장갑차 수출은 유럽에서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더 나아가 K9 자주포를 사기로 한 루마니아에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12발이나 무장한 레드백을 제안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역시 독일의 링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후보에 올라 있지만 독일의 링스는 호주 장갑차 수준에서 하나에 패배한 바 있고 가격도 비싼데 기술 이전도 난색을 표하는 터라 이번에도 하나의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장갑차 시장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 이외에 이렇다 할 다른 대안을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중국 장갑차가 안 그래도 세계에서 그다지 찾는 곳이 많지 않은데 남미 볼리비아에서마저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단 3시간 만에 끝난 볼리비아의 황당한 쿠데타는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당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유추할 수 있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6월 26일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볼리비아군의 실패 배경 중 하나에는 중국산 무기의 형편없는 신뢰성이 있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3시간여 만에 철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끌고 갔지만 대통령의 강경 대응 천명과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결국 회군했습니다. 이날 수도 진군은 합참의장이었던 후안 호세 순이가 장군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순이가 장군은 대통령 궁박 현지 취재진에게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고 놀란 볼리비아 시민들은 마트로 달려가 물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볼리비아 한국 대사관도 긴급 안전공지를 통해 교민과 여행객의 도심 접근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아르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궁 청사 안으로 들어온 순이가 장군과 대면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요구했고 두 사람 주변에 몰렸던 사람 중 누군가 순이가 장군에게 그만 물러나라 이래선 안 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현지 방송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의 수도집결 장병부대 복귀 명령까지 나온 가운데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볼리비아군 일부는 결국 이날 오후 6시에 철군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은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군 장병들이 광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대통령궁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고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는데요. 그런데 순이가 장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언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이가는 최근 모랄레스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군대는 국민의 무장한 날개인 만큼 모랄레스를 막기 위한 적법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계 좌파 거물로 꼽히는 두 전 현직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선 이상 금지라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무경화한 아르세 정부가 획책한 모략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집권하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물러났습니다. 모랄레스 측에서는 수니가 장군의 언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수니가 장군이 모랄레스 측에게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아르세 현 대통령에게도 팽당할 위기에 처하자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진은 3시간 천하 무장 반란을 주도했던 수니가 장군이 체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모든 것을 얻을 뻔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표정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사태의 주동자 수니가 전 육군사령관은 현재 앞으로 6개월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테러 혐의와 관련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니가에게는 15-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니가 장군은 체포 직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쿠데타 시도가 아르세 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짜여진 친위 쿠데타라는 분석인데요. 수니가 장군은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갑차를 동원할지를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통령은 꺼내라고 답했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갑차 동원까지 승인했을 정도로 뒤에서 무장봉기를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의심하는 이들은 최근까지 아르세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온 수니가가 난데없이 대통령궁에 쳐들어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짜 쿠데타 시도였다고 보는 측에서는 아르세 대통령이 최근 수니가 장군을 보직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데에서 동기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셀프 쿠데타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일단 대통령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장 반란은 분명 성공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면 분명 저런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번 쿠데타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산 장갑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산 장갑차가 제때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바오지 특수차량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PRC 타이거 장갑차는 볼리비아에서 법 집행, 폭동진압 및 구급차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볼리비아군이 무력 시위를 일으킨 날 PRC 타이거 장갑차가 도로 연석에 부딪힌 뒤 스티어링 타이로드가 부러져 군인들이 파손된 바퀴를 발로 차는 등 수리에 애를 먹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중국제 장갑차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어도 라며 조롱했는데요. 실패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중국산 장갑차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오자 도로의 연속도 재빨리 피하지 못하느냐, 중국산 장갑차의 성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건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차원이 다른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8 기동사단 비오대대가 양주, 파주 일대에서 100여 킬로미터의 장거리 기동훈련 및 K-21 장갑차 전투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21 장갑차, K-81 장갑차, K-77 장갑차 등 궤도 장비와 일반 차량 60여 대가 참가해 약 100km의 장거리 기동훈련으로 훈련이 시작을 알렸는데요. 기계화 부대의 전투력의 핵심인 사격술 숙달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 K-21 장갑차 40mm 주포, K6 기관총, 81mm 박격포 등 전투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이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올해 라트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로 라트비아 육군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가 2028년까지 노후화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후보 기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터키의 툴파가 꼽힙니다. 하지만 이 중 K-21 장갑차는 군 운용 경험과 화력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한미연합군 훈련에서도 실기동하며 화력 성능을 보였습니다. K-21은 2009년부터 양산에 돌입해 지금까지 460여 대가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K-21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돼 연합훈련에서도 매우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아울러 40mm 기관포를 장착했는데 여기에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탑재하면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100에서 130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험지는 시속 4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수륙양용 기능도 있어 차체양 옆에 부력난과 전면에 파도막이판을 활용해 강물에서도 시속 6km로 주행합니다.
더욱이 수출국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개조할 수 있는 것도 한국방산의 큰 장점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라트비아는 대부분은 평야지대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한 현실인데요. 이러한 전장에서 전차전이 특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K-21 장갑차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천검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 대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존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지로 개조한 천검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을 앞세워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라트비아 장갑차 수주전에 승리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장갑차는 지난해 10월부터 3주간 라트비아 현지에서 기동, 화력 등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터키 등 다른 국가 제품들은 30mm 주포를 사용해 화력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하나의 K-21 장갑차가 30에서 40% 저렴해 사실상 낙점이 예상된다는 게 방산업계의 전망입니다. 라트비아 육군의 장갑차 교체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방산은 자주포와 전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에 이제는 장갑차까지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장갑차가 굴욕을 당하는 사이 남미 페루에서도 한국 장갑차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의 페루 수출은 한국 최초의 차륜형 장갑차의 수출로 기록됐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수주였습니다. 그런데 K808 장갑차의 수출 소식이 들려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페루의 육군 조병창은 장갑차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에 적극 나서는 등 대한민국의 장갑차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루뿐 아니라 폴란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K808을 기반으로 현대로템과 함께 신형 NKTO를 개발하고 1000대 가까이 NKTO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폴란드 외에도 세계 최강의 장갑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현대로템은 독자적인 장갑차 개발을 통해 작년 아덱스에서 처음으로 신형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현대로템의 행보는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의 행보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전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 개발을 해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현대로템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현대로템은 30톤급의 N-웨이브 신형 장갑차를 선보였는데요. N-웨이브 장갑차는 완전 무장한 10여 명 이상의 대원들을 탑승시키고도 탄약과 중화기까지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전에서의 장갑차는 대공미사일과 저격총, 중기관총 등 중화무기로 무장도 해야 합니다. 또한 N-웨이브는 12.7mm의 간단한 포탑을 탑재할 수 있는 APC용과 30에서 40mm의 강력한 기관포탑뿐 아니라 105mm 이상의 저관동포를 탑재한 보병전투차용으로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700마력에 달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30톤의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의 최고 속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적기 공격으로 타이어가 훼손되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양한 지형과 전투 환경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처럼 기동성과 탄탄한 방호력 모두를 갖춘 중형 장갑차가 필요해진 이유는 보병이 사용하는 장비와 무기, 지원 체계가 상당히 늘어나 많은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맡아줄 중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복서 장갑차로 차륜형 장갑차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독일의 독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대로템의 신형 장갑차가 이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